시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는 건 절대 안 돼! 커튼 뒤에서 들린 목소리. 장례식장 102호실 옆 작은 겹방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천으로 된 회색 커튼 하나만이 저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커튼 아래 틈으로 구두 두 켤레가 보였어요. 까만색 여자 구두 하나, 남자 로퍼 하나. 며느리 미라와 아들 재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기척이 들렸지만 작은 겹방이라 모든 소리가 다 들렸어요. 엄마가 뭘 아시겠어. 요즘 세대 감각도 없으신데.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49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저는 아직 상복도 벗지 못한 채 오가는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또 숙였어요. 무릎은 퉁퉁 붓고 목은 쉬어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 지금 제 등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슴 한복판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그제야 핑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커튼 너머로 두 사람의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어요. 복도를 따라 총총총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미라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힘드시죠? 제가 좀 부축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왔습니다. 장례 후 그들의 방문. 49제는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미라는 벌써 3번이나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장례 이틀 후였어요. 미라가 들고 온 건 대형마트 도시락 5개였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이 아니었어요. 가격표가 아직 붙은 채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좀 채워드리려고요. 고맙구나. 미라는 냉장고를 열며 이미 다음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원룸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면 자주 들를 수 있다는 이야기. 25평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가라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잖아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드릴게요. 아직은 여기가 익숙해서. 에이,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다 그렇게 사세요. 편하시다니까요. 그런데 미라는 부엌을 둘러보다가 찬장 위 서랍을 열었어요. 제가 말리기도 전에 도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서랍이었습니다. 미라는 도장 하나하나를 꺼내보고 통장 보관함도 열어봤어요. 어머니, 여기 도장들 왜 이렇게 많아요? 정리 좀 하셔야겠네. 요즘 어르신들 도장 사기 많잖아요. 손이 닿을까봐 저는 황급히 다가가 서랍을 닫았습니다. 내가 할게. 에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라는 웃으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의 눈은 서랍 안의 것들을 다 훑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방문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엔 재호도 함께 왔어요. 재호는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집 구조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베란다 쪽을 유심히 보고 방 개수를 세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엄마, 이 집 시세가 요즘 12억 정도 되죠? 갑자기 나온 질문이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요즘 금리 높은데 그냥 놔두시면 아까워요. 자산이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과일을 깎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부동산 일 좀 해봐서 아는데요. 지금 팔면 세금도 덜 내고 좋아요.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빨리 결정하셔야 하거든요. 저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라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 돈으로 제 명의로 전세 하나 놓으시면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월세 받으시고 제 명의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였어요. 생각해 볼게.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시세 떨어져요. 부동산은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미라야. 제 목소리에 미라가 과일 깎던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생각할 시간 좀 줘. 남편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호가 미라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엄마 피곤하시대. 우리 나중에 다시 와. 둘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산 이 집.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겨울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남편이 신문을 읽던 소파, 함께 심은 화분들. 세 번째 방문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이번엔 미라 혼자 왔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깜짝 선물이에요. 봉투 안에는 부동산 컨설팅 자료와 전세 매물 리스트가 컬러 인쇄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형광펜까지 그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공들여 준비했는지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깨끗하고 관리비도 싸요. 원룸인데 햇빛도 잘 들고. 미라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를 훔치기도 했어요. 준호가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까지 다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가요. 거기다 제호 회사도 요즘 어렵고 이 집만 정리하시면 저희도 숨통이 트이고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저는 찬물을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지금 내 슬픔을 이용하고 있구나. 차를 내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라야, 나도 내 입장은 이해한다. 근데 말이야. 사람이 죽고 나서 49제도 안 지났는데 남은 사람한테 집 팔라고 하는 게 맞는 일이니? 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어머니 생각해서. 내 생각? 내 생각은 언제 물어본 적 있니? 내가 원하는 걸 내 생각이라고 포장하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조급했네요. 미라는 서류를 급히 챙겨 넣었습니다. 49제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조문객들도 다 떠나고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도 크림향, 담배 냄새, 오래된 책 냄새. 거실을 걷다가 문득 남편이 앉아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벽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남편의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손때 묻은 옷들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구형 금고가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철제 금고였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가서 끄집어내는 데만 한참 걸렸어요. 숨이 찼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금고를 거실로 옮기고 나니 등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금고 앞에 앉아 다이얼을 돌렸어요. 6, 18, 49. 우리가 결혼한 날짜였습니다. 1975년 6월 18일. 그날 저는 21살이었어요. 남편은 24. 가진 거라곤 청춘밖에 없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철컥.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3개의 서류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정리해 둔 것들이었어요. 봉투마다 남편의 글씨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구청 봉제업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명 김선자. 1978년 11월 15일. 저희가 봉제 하청을 시작한 해였습니다. 처음엔 남의 공장 한 구석을 빌려 재봉틀 세대로 시작했어요. 저는 밤새 바느질을 했고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원단을 사러 갔습니다. 겨울엔 손이 꽁꽁 얼었어요. 공장에 난방이 없었거든요. 손이 시려서 바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다 빼고 입김을 불어가며 일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그날 벌이가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해외 펀드 계좌 예금주 최선자. 제 결혼 전 이름이었습니다. 1985년 봉제일이 안정되고 나서 남편이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여보,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만들어둬. 왜요? 당신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애들한테 뭐라도 남기려면 말이야. 세상 일은 아무도 몰라. 내가 보증 잘못 서거나 사업이 잘못되면 다 날아갈 수 있어. 그러니 당신 거로 해. 결혼 전 이름으로. 남편은 그렇게 매달 수익금의 30%를 제 명의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한 번도 손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아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할 때도 집을 살 때도 그 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7억 3,400만 원.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7건, 임대인 최선자. 경기도 일대의 소형 창고들이었어요. 김포, 파주, 고양, 평택, 안산, 시흥. 계약서마다 임대료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포 창고 월 45만 원, 파주 창고 월 60만 원, 고양 창고 월 80만 원. 계산했습니다. 월 평균 950만 원, 연 1억 1,400만 원, 펀드 27억, 이 집 시세 12억 39억. 여기에 창고 임대 수입까지 총 자산 39억 4천만 원. 저는 백만장자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심지어 저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가난은 배우는 거고 부는 익히는 거야. 우리는 가난을 배웠잖아. 굶주림이 뭔지, 돈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그걸 배웠어. 근데 부는 익혀야 해. 우리 애들한테 물고기 줄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해. 저는 금고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방이 어두워졌어요.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설날이 왔습니다. 올해는 미라가 전화했어요. 자기네 집에서 하겠다고. 제가 혼자 준비하면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재혼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예년과 달랐어요. 거실엔 미라의 친정 식구들이 편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큰오빠 내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미라의 엄마는 안방에서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사돈님. 아이고, 선자씨. 고생 많으셨어요. 사돈은 안방에서 나오며 가볍게 인사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식탁엔 배달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백화점 도시락, 마트에서 산전, 중국집 탕수육, 피자까지. 명절 음식이라고는 미라가 부친 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간소한 차례상이었어요. 절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어요.
미라의 큰오빠가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부동산 중개업 하거든요. 어머니 계신 그 아파트 제가 한번 봤는데 입지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그 집 처분하시고 저희가 알아본 시니어 빌라로 가시면 어때요? 시니어 빌라. 듣기 좋게 포장한 요양원이었습니다. 거긴 식사도 나오고 병원도 가깝고 친구들도 많이 사세요. 미라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가봤는데 시설이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방도 넓고 정원도 있고 그 집 하신 돈으로 나머지 생활비 쓰시고 남은 건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재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미라의 엄마가 귤을 까며 말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사돈님. 요즘 어르신들 다 그렇게 사세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게 현명한 거예요. 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9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짐으로 취급되는 순간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은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매물 나오면 바로 팔려요. 빨리 결정하셔야.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제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저는 준호를 안아주며 세뱃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빨간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뒀어요. 그런데 미라가 그걸 가로챘습니다. 준호야, 나중에 줄게. 지금은 엄마한테 줘.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재호만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등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제 창고를 빌려 물류 사업을 시작한 한상무 회장의 번호가 있었어요. 사흘 후 강남역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한 회장을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참 안부를 나눴어요. 그러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사실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여사님. 우리 동네에 폐교가 하나 있어요. 5년 전에 문 닫았는데 지금은 그냥 방치되어 있죠. 그 건물을 매입해서 시니어 작업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니어 작업장이요? 네. 봉제, 수선, 온라인 판매까지. 저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들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직접 작성한 것이었어요. 요즘 MZ세대들이 빈티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옷 수선하고 리폼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충분히 수익이 날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공정한 임금. 이 세 가지는 꼭 지키고 싶습니다. 한 회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투자하죠. 대신 여사님이 직접 운영하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한 회장이 물었어요. 그런데 여사님, 따님이나 아드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직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한 회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석 달 후, 한 땀 한 땀 작업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폐교였던 건물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었어요. 1층은 작업실, 2층은 휴게실과 교육실, 3층은 온라인 판매 사무실로 꾸몄습니다. 재봉틀 50대,
다리미 20대, 작업대 30개가 줄지어 놓였어요. 첫 직원은 동네 슈퍼 사장님이었습니다. 김영순 씨. 환갑이 넘었는데도 새벽 5시에 슈퍼 문을 여는 분이었어요. 김 사장님, 우리 같이 일해요. 시급 1만 5천 원, 4대 보험 다 들어드릴게요. 언니, 진짜예요? 영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0평생 4대 보험 한 번 못 들어본 분이었어요. 두 번째 직원은 목욕탕 때밀이를 하던 박순애 씨였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더 이상 때를 밀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손재주는 여전했습니다. 순애야, 재봉틀 할 줄 아니? 배우면 되죠,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누구도 쓸모없다고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작업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6장, 손자의 방문. 그러던 어느 날 작업장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온 모양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채 작업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아 청바지를 수선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저는 재봉틀에서 손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어머, 준호야. 학교 끝났니? 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작업장이에요? 엄청 크다. 준호는 작업장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재봉틀들이 돌아가는 소리, 직원 할머니들의 웃음소리, 다리미에서 나는 김. 모든 게 신기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응. 할머니랑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만드는 거야. 준호는 작업대 위에 놓인 옷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빈티지 청자켓, 리폼한 원피스, 수선한 청바지들. 그러다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여기 오신 적 있어요? 아니. 왜요? 할머니가 이렇게 멋진 일 하시는데.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바쁘시니까.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저 여기서 알바해도 돼요? 방학 때. 알바? 네. 저도 용돈 벌고 싶어요. 엄마가 세뱃돈도 다 가져가시고. 아, 이거 비밀인데. 준호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5살짜리가 세뱃돈도 제대로 못 받는다니. 그래. 방학 때 오렴. 할머니가 용돈 많이 줄게.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준호가 작업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달라. 부모와는 다른 아이야. 그날 저녁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엄마 작업장 갔다 왔다던데요. 응. 잠깐 들렀더라. 엄마, 그게 무슨 일이세요? 작업장을 왜 차리셨어요? 재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하려고. 할 일이 필요하더라. 근데 엄마 나이에 무슨 작업장을.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않아. 재밌어. 재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생활비 드릴게요. 생활비는 내가 벌어. 내 돈 필요 없어. 예. 나 돈 있어. 많이. 전화 너머로 재호가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보면 알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작업장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젊은 직원을 한 명 고용해서 사진을 예쁘게 찍고 스토리를 올리고 댓글에 답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팔로워가 100명도 안 됐어요. 하지만 한 달 만에 1만 명이 됐고
석 달 만에 10만 명이 됐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수선합니다라는 문구가 먹혔어요. MZ세대들은 진정성을 좋아했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길, 50년 경력의 기술, 정성껏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모습, 그게 힙했던 거예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청바지 기장 수선, 셔츠 사이즈 조절, 빈티지 리폼. 하루 50건씩 들어왔어요. 직원을 20명 더 뽑았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이었어요. 6개월 만에 월 매출 5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1년 만에 1억을 넘겼어요. 한 회장이 작업장을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여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 봤어요. 회장님 덕분이죠. 아닙니다. 여사님의 진심이 통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업장 마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김영순 씨가 웃으며 순애 씨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남편, 보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죠? 미라가 작업장을 알게 된 건 1년 후였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벽에 걸린 전단지를 봤다고 했어요. 한 땀 한 땀 마이너스 시니어 빈티지 리폼 전문. 그 밑에 대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선자. 미라는 그날 바로 작업장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문을 열고 들어선 미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재봉틀 50대가 돌아가고 직원 70명이 일하고 온라인 주문이 쏟아지는 광경을 보는 순간 미라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 차 한잔 할래? 저는 평온하게 미라를 맞았습니다. 2층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커피를 내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보면 알잖아. 작업장이야.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작년부터.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어요. 한 땀 한 땀 계정. 팔로워 25만 명. 리뷰 5,000개 넘게 달린 포스팅들. 이게 전부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응.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여다 놓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때 제가 드린 원룸 자료 때문에 기분 나빠하신 건 아니시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었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49제도 안 지났는데 내 집 팔라고 하더라. 원룸으로 가라고 하더라. 너희 명의로 전세 놓으라고 하더라. 시니어 빌라 보내려고 하더라. 내가 짐이라고 하더라. 미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 겹방에서 들었어. 커튼 너머로. 시어머니 우리 집 들어온다는 말만은 하지 말라고. 엄마 세대 감각 없다고. 미라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미라야.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49년 인생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나한테 한 짓, 그게 내 본심이야. 돈 앞에서 드러난 내 진짜 모습.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과는 받을게. 근데 용서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재호한테 전해줘. 엄마 재산 바라지 말라고.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어머니, 그럼 유산은? 내가 번 돈은 내가 쓸 거야. 의미 있는 곳에. 그리고 남는 돈은 준호 명의로 신탁할 거야. 준호가 25살 되면 받을 수 있게.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가. 준호는 내 아들이 맞아.
근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도와줬는지 생각해봐. 명절 때마다 준 용돈, 학원비 보태라고 준 돈, 준호 옷값, 책값, 다 내 돈이었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했니? 집 팔라고 했잖아.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미라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미라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재호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들어와. 재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이 끓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차를 내오며 재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재호야. 저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배 아파 낳은 아이. 밤새 울어도 안아주고 아파도 간호하고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했던 그 아이. 엄마는 내가 미라 편든 게 제일 서러웠어. 장례식장 겹방에서 내 목소리 들었을 때 엄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엄마 세대 감각 없다고.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미라한테 휘둘렸어요. 미라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엄마 재산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고, 지금 안 하면 우리 손해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를 재산으로만 본 것 같아요. 사람으로 안 보고.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난 자식이에요. 저는 한참을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재호야, 엄마는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내 아들이니까. 근데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해. 그건 시간이 걸려. 네, 엄마. 그리고 미라.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라는 안 돼. 엄마는 미라를 며느리로 인정 못해. 아빠 장례식 때 보여준 그 모습, 그게 진짜니까.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하라는 건 아니야. 그건 내 선택이야. 근데 엄마는 더 이상 미라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엄마, 작업장 한번 가봐도 돼요? 준호가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멋진 일 하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렴. 구경시켜줄게. 재호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거실벽에 걸려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재호 괜찮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업장은 이제 직원 200명 규모가 됐습니다. 서울의 지점 2개, 경기도의 지점 3개, 연 매출 30억 원. 시니어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상도 받았어요. 신문에도 나고 TV 인터뷰도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롤모델이라고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롤모델이라니.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건데.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방학 때마다 작업장에 와서 알바를 했습니다. 포장 일도 하고 배송 준비도 하고 인스타그램 관리도 도왔어요. 할머니 직원들이 준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건데 내가 입어봐. 우와, 멋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준호는 직원 할머니들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존댓말을 쓰고 인사를 깎듯이 하고 농담에도 웃어줬습니다. 저는 그런 준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달라. 부모와는 다른 길을 갈 거야. 재호는 가끔 작업장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뭘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 하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직원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직원분들이랑 같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미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재호와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저와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였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준호만 가끔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왜? 자꾸 한숨 쉬고 통장 보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어른이니까 고민이 있는 거야. 내가 이해해줘. 네. 근데 할머니는 항상 웃으시잖아요. 할머니가 더 나이 많으신데 할머니는 할 일이 있으니까. 사람은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한 날 저는 준호를 작업장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 붙었어요. 경영학과요. 그래, 축하한다. 우리 손자 대단해. 저는 준호를 2층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준호야, 이거 뭐예요? 할머니가 내 이름으로 만들어둔 신탁 통장이야. 내가 25살 되면 쓸 수 있어. 준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탁 증서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신탁 금액 10억 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 할아버지랑 같이 번 거. 이제 내 거야.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조건이 있어.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돈으로 내 부모님 빚을 갚아주면 안 돼. 내 엄마한테 주면 안 돼. 오직 내 인생을 위해서만 써.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사업하고 싶으면 하고, 세계 여행 가고 싶으면 가. 내 꿈을 위해서만 써. 그리고 하나 더. 저는 편지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내게 쓴 편지야. 지금 읽지 말고 나중에 힘들 때 읽어.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준호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천만에. 넌 할머니한테 유일한 희망이야.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달라야 해. 이 아이만큼은. 5년이 흘렀습니다. 작업장은 이제 전국 15개 지점으로 확장됐어요. 시니어 일자리 2,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제 80살이 됐습니다. 허리는 많이 굽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매일 아침 작업장에 출근하고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재호는 작년에 미라와 이혼했어요. 미라가 재호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다가 3억 원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엄마, 제가 미라를 잘못 봤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재호는 지금 작은 회사에 다니며 혼자 삽니다. 가끔 작업장에 와서 일을 돕고 저녁에는 저와 함께 식사를 해요. 예전에 다정한 아들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어요. 할머니의 신탁 자금 중 2억을 사용해서 시니어 IT 교육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컴퓨터, 온라인 쇼핑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준호는 지금 20대 청년들과 60대 어르신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잔디를 쓰다듬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대신 대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애들, 우리 돈 노렸잖아요. 나를 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 참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었습니다. 대신 내 길을 갔어요.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어요. 2,000명한테 일자리를 줬고 준호한테는 꿈을 줬어요. 묘비에 이끼가 약간 끼어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복수 아닐까요? 그 애들이 원하던 걸 안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룬 거. 침묵하면서 말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나 이제 피곤해요. 근데 후회는 없어요. 한 땀 한 땀 제대로 살았으니까. 산소를 내려오는 길, 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묘비가 저 멀리 보였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여보. 나중에 다시 만나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보낸 단체 사진이 휴대폰으로 왔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200명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소리 없이 하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지.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달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땀 한 땀. 제대로 살았어. 가족 간의 갈등은 때로 돈 때문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상처는 돈이 아니라 신뢰가 깨지는 순간 생깁니다. 선자 할머니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길을 걸었어요. 분노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0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손자에게는 인생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침묵 속에서 이뤄집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신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침묵하며 자신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완벽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한 땀 한 땀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관계에서 겪은 배신이나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과 나눠주세요. 침묵의 힘을 그리고 자기 길을 걷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감동을 담은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